철학이 뭐겠습니까? 철학이 뭔지 알려고 오신 분한테 제가 철학이 뭐냐고 여쭤보려니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철학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뭐 철학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물론 제 대학에서 1학년 학생들한테 야, 철학이 뭐냐 이러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점 봐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그 얘기 안 하는데 가끔 쉬는 시간에 와서 점 좀 봐줄 수 있냐는 이런 얘기 또 하는 친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학생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점 보는 그 집들이 곳곳에, 전국 곳곳에 골목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붙여놓은 간판 이름이 뭡니까? 철학관이죠. 당연하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자칭 다 철학 박사죠. 어디서 받은 박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주로 어떤 귀신들한테 받은 박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게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가 있으니까 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과 출신이다 이러면 저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게 약간 맛이 간 놈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일상성에서 벗어난 거고, 조금 나쁘게 깨놓고 얘기하면 정상에서 벗어난 거. 일상에서 벗어난 것과 정상에서 벗어난 건 다른 건데, 예? 일상에서 벗어난 건 비범한 거잖아요. 근데 정상에서 벗어난 건 비정상은 맛이 간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건데 그 묘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비일상적이라는 것인지 비정상적이라는 것인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대접을 받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실제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는데, 해방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문학 작품이나 혹은 영화나 이런 대중적 작품의 캐릭터 중에 철학과 학생 혹은 철학과 지망생 혹은 철학과 졸업생의 캐릭터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광장 소설처럼 아주 남북 이데올로기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떤 버전에서는 바다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버전에서는 뭐 살아남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지식인의 표상으로 그려지는 멋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한 10%도 채 안 되는 것 같고, 10%는 제가 스스로 위안하는 퍼센트고요. 실제로는 조금 이상한 캐릭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그리죠. 뭐 예를 들면 무슨 의상도 정상적이 아니고 사시사철 내내 그 검은 외투를 입고 다니고, 머리도 뭐 잘 감지 않고, 헤어스타일이 시대를 앞선 거죠. 그러니까 요즘 헤어스타일 비슷한 식으로 뭐 잘 빨지도 않고 머리를, 또 뭐 남들 슬퍼하는 장례식장 가서 혼자 허허 노터웃음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 속에 나오는 캐릭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철학 그러면 뭔가 좀 비일상과 비정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결국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의 잘못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캐릭터를 등장시킨 작가도 사실은 큰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 사회에 1950년대, 60년대 대학 사회에서 철학과 학생 중에 그런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실존주의가 우리나라에 도입돼 가지고, 실존주의의 어떻게 보면 세속판이 도입돼 가지고, 실존주의의 이론판이 아니라, 실존주의 핵심이 뭐냐면 주체성이 진리다 이거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고, 그게 진정한 인간의 실존이.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내 삶은 내 것이지 남의 게 아니지 않느냐. 내 죽음은 내 죽음일 따름이지 남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내 삶은 평소에는 뭐 대충 남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혼자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죽음은 내 죽음일 수밖에 없으니까, 죽음이란 계기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은 내 삶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따라서 내 삶은 남이 시키는 대로 남하고 비슷하게 남이 하자는 대로 살아서는 진정한 내게 아니고, 진짜 내게 아니고, 진짜 내 삶을 살려면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주체성이 진리다의 기본 생각인데, 그 생각이 이제 약간 왜곡돼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그 책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하고 다르다라는 요소가 부각돼서, 남이 반팔 입으면 나는 외투 입고 남이 울면 나는 웃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약간 치기 어린 행동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렇게 캐릭터가 된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제 대학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처럼 어린 학생들한테 물론 겉으로만 어립니다. 속으로는 어리지 않습니다. 애들이. 근데 또 물어보면 어떤 이미지도 있냐면요. 요즘은 좀 덜한데 과거에는 철학 그러면 그 아주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자. 그래서 철학하는 얘기는 들으면 아주 좋은 얘기인데 아무 쓰잘데없는 얘기. 뭐 이런 인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얘기는 아주 재미없는 최악의 재미를 가진 판타지 소설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뭐 온갖 좋은 얘기는 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 이런 인상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인상 가지신 분이 계실 건데 그것도 사실 그 인상 가진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것이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나 또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철학적 수필집, 철학적 명상집 이렇게 해서 나오는 책들이 앞에 철학이란 레이블을 붙여놓은 책들이 대체로 그런 주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게 많죠. 그래서 읽어보면 온갖 좋은 말이 다 있죠. 거기는. 읽다 보면 참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은 정말 황홀한 것이고 우정은 고귀한 것이고 시련조차도 반드시 꼭 한번 당해야 되고 뭐 나옵니다. 근데 책 덮고 나면 구체적으로는 오는 게 없죠. 뭔가 한참 재밌게 읽었는데 구체적으로 남는 게 없는 거죠. 허리우드 영화하고 비슷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걸 일종의 지적 희록봉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희록봉 맞고 홍얼홍얼 하든지 읽으면서는 막 정신없이 멋지고 재밌다가 책 덮고 나면 아무 남는 게 없는 그런 식의 수필 철학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상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 그 철학 입문에 해당되는 과목들에서 갖게 되는 중요한 이 과목의 목표는 이 과목을 수강하신 분 중에는 물론 철학에 대해 상당히 경험도 있고 또 철학을 상당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특히나 입문답게 철학의 첫걸음 앞에서 철학의 문 앞에서 서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관심이 있으면 더 알아가시더라도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 철학에 대한 뭔가 올바른 상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그러면 이제 올바른 상을 가지면 그 방향으로 쭉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철학 이야기 책도 그 사실은 이 자세한 많은 철학자 얘기를 다루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질문은 철학이 뭐냐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겁니다. 지금 처음 철학이 뭐냐라고 말씀드렸지만 미리 얘기해도 재미없잖아요. 또 미리 하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뭐냐라는 질문은 실제로는 마지막 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과연 윌 듀란트의 철학 이야기 책을 읽어보니까 철학이 뭔지 감이 오는지 사실은 마지막 가서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철학이 뭐냐에 대한 이미지를 갖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론에서는 과학과 연관짓고 있지만 철학이 뭐냐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철학이란 이름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이 항상 예사롭지 않게 붙여지잖아요. 이름이란 건 그 이름을 붙인 그 대상에 그 이름이 붙어진 대상의 어떤 본질이나 성격을 잘 표현해야 좋은 이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이름이 아니니까 왜 철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그게 철학이 뭐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방법이죠. 아마 다른 학문 개론도 들으시면 그 학문 이름의 어원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상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름이 붙게 되는 과정이 그 학문이 만들어져서 형성되는 초기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문이 기본적으로 뭐다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따지는데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철학이란 말은 한자 번역어니까 우리가 그 번역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철학이란 말이 다 아시다시피 서양어권에서는 영어로 필라소피인데 그리스의 필로소피아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대학 때 철학 개론 들으셨으면 그건 다 배우셨죠. 필로소피아는 두 말이 합쳐진 거다. 뭡니까? 필로스와 소피아가 합쳐진 거다. 그죠? 그건 뭐 다 배웠으니까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중간에 그 얘기가 언급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때 나중에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요. 서양 어원은 필로스 플러스 소피아라서 철학이라는 게 뭐냐는 사실은 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철학이 뭐냐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는 알미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알미에 대한 사랑인데 우리 여러분이 그리스 말을 잘 모르시잖아요. 히라보를. 저도 그 히라보 모릅니다. 딱 필요한 말만 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슨 열등감 가지실 필요 없고 동질감을 느끼시면 되고요. 어떤 게 사랑인 것 같고 어떤 게 알미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사랑 같아요? 필로스가 사랑 같습니까? 소피아가 사랑 같습니까? 느낌상. 소피아가 사랑 같죠. 그만큼 감각이 부정확한 거예요. 절대 자기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도 전부 물어보면 소피아가 사랑이라는 애들이 많아요. 말이 조금 이뻐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소피아가 알미란 뜻이고 필로스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에릭 프롬의 The Art of Loving, 물론 저희 세대인데 우리 젊은 세대는 유정 씨도 The Art of Loving 알아요? 모르죠. 그 에릭 프롬이 쓴 책 보면 사랑을 나누죠. 아가페, 에로스, 그때는 필리아 이런 표현인데 필리아나 필로스나 앞부분 비슷하잖아요. 하나는 이거는 소피아의 어미와 같죠. 그러니까 명사형 동명사형 차이입니다. 그 영어로 따지면. 근데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필로스가 무슨 말이냐 하는 것하고 소피아가 무슨 말이냐를 이해하면 합치면 철학이라는 게 원래는 어떤 개념인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책에는 이제 철학의 말 뜻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뭐 특별히 이미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알미다, 사랑이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돌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하지만 실제로 2500년 전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2500년 전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그 사람들이 소피아 하면서 떠올렸던 머릿속에 담겼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알미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뉘앙스가. 또 그 사람들이 필로스라고 할 때 갖고 있던 것과 지금 우리가 사랑할 때의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것을 실제로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필로스부터 하면은 필로스란 말은 가장 원형은 에로스죠, 역시. 에로스고. 에로스가 뭐냐에 대한 얘기는 에로스는 신 이름이니까 신화의 속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결국 신화라는 게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생기기 이전에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신화의 방식이니까요. 신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신화라는 건 결국 why 혹은 how에 대한 대답이죠. 지금은 왜 그러냐, 어쩌다 그렇게 됐냐를 과학이 설명하죠. 우리 주위에서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 왜 쓰나미가 왔냐? 그러면 그거는 과학이 설명합니다. 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왔느냐? 왜 허리케인이 불었냐? 그러면 그것을 오늘날에는 합리적인 근대 이유는 과학이 설명하지만 그 과학 이전의 시대에는 그걸 설명하던 방식이 신화라는 방식이죠. 신화는 그런 의미에서는 거대한 설명 틀입니다. 고대인들의 설명틀. 그래서 지역마다 신화의 성격이나 근본 원리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것은 당연히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방식의 설명이 필요하니까. 제일 쉬운 건 여러분이 창세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독교인도 꽤 계실 건데 기독교인 분들은 또 이게 하다 보면 조금 반감을 가지실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너무 반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철학팀이 여러 해 다니시다가 신앙심이 약해지신 분이 계시긴 계시거든요. 전에는 신부님 말씀에 절대 복종했는데 철학 아카데미를 몇 년 다니시다 보니까 신부님이 말하는 쪽쪽 저게 맞나 이런 비판적 사고를 워낙 하시는 우리 그 회원분이 한 분 계신데 죄송하죠. 근데 신화라는 게 결국 하나의 설명 방식인데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들은 전부 뭐냐면 why, how입니다. 어쩌다가 사람이 생겼지? 어쩌다가 낮과 밤이 갈라졌지? 하니까 신이 그냥 야 빛이 나와 그러니까 빛이 쫙 생기면서 하늘과 땅은 어떻게 갈라졌지? 처음에는 궁창이라는 게 있었는데 궁창 좀 새로운 번역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궁창은 섞여 있는 거죠. 꿀꿀이죽 같은 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갈랐다 이거죠. 가르고 왜 그 사람마다 말은 달라진 거지? 말 같으면 좋을 건데 그 뭐 바벨탑 쌓다가 신이 한번 쳐가지고 또
또 말이 같으면 더 큰 탑 쌓을까 봐 다르게 했다. 왜 무지개가 뜨는 거지? 한번 물로 혼내주고 난 다음엔 안 그렇게 그러면서 무지개를 만들고 등등. 왜 그게 생기지? 왜 어쩌다 그렇게 됐지에 대한 설명 방식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일종의 원인론적 설화 이렇게 그 말을 번역하게 됩니다. 원인론적 설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의 본질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다못해 전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도 하다못해 그렇잖아요. 전설의 고향도 전설은 항상 저는 옛날에 라디오에서 하던 전설의 고향을 들었던 세대거든요. 라디오에서 그 묘한 발음의 목소리로 전설의 고향 했던 걸 들었는데 그때 항상 뭐냐면 유래를 따지죠. 유래라는 게 이거잖아요. 어쩌다가 어떻게 생겼다. 응? 그래서 뭐 어떤 동네 뒷동산에 조그만 옹달샘이 있더라도 그 옹달샘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죠. 왜 옹달샘이 거기에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설명 방식입니다. 응? 과거에 무슨 양반집 딸하고 노예가 아니죠. 그 종하고 쌍놈하고 서로 사랑을 해 눈이 맞았는데 그래서 뭐 그럴 테니까 애를 베고 이러니까 이 상놈을 남자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올라가서 밤새 울다가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뭐 샘이 생겼다. 뭐 이런 등등. 뭐 그래서 결국 신화나 전설이 설명 방식인데 나름의 설명 방식이죠.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스인들이 철학을 생각하던 사랑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개념도 에로스 신 얘기에서 잘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를 보여주는. 근데 그 신 얘기 중에 우리 얘기와 연관된 부분은 에로스 신의 출생과 연관된 거죠. 출생. 에로스 신이라는 그 신의 아빠와 엄마가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뭐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풍요. 충족을 상징하는 신이고 엄마는 결핍을 상징하는 빈곤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가부장적 색채가 있죠. 좋은 건 남자고 나쁜 건 여자입니다. 분노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다르죠. 그리스 사회, 히브리도 마찬가지고 가부장적 사회니까 그리스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 폴리스 도시국가의 시민의 자격 속에는 여자는 못 들어갔죠. 그 당시 인구를 계산할 때도 여자는 헤아리질 안 했습니다. 노예도 못 들어가지만 가부장적 사회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물론 도시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부인이 남편의 재산 몽종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에요. 그것도 넘버원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넘버원 뭐 황금 투구, 넘버 투 응구두, 넘버 쓰리 마누라 이렇게 되는 또 있다는 거죠. 요즘은 반대입니다. 요즘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내의 가계부에 남편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얘 연봉 얼마짜리, 얘가 뭐 보험 얼마고 지금 죽으면 내가 얼마 받고 뭐 심지어는 얘가 얼마쯤 살 것 같다 계산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근데 약간 가부장적 냄새가 있지만 풍요와 충족의 신은 남신이고 결핍 빈곤의 신은 여신인데 그 사이에서 에로스가 태어납니다. 물론 뭐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워낙 신분차가 있으니까 다가가지 못하고 여신이 상사병에 걸렸었는데 한 번은 가다 보니까 이 풍요의 남신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드르르는 코를 보며 자는 걸 발견하고는 몰래 안겨서 낳은 자식이 에로스다 이겁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시긴 하는데 신이니까 앵기기만 하면 새끼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건 풍요, 충족과 결핍, 빈곤 중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에로스의 본질은 결핍에서 충족으로 빈곤에서 풍요로 가려는 그 활동 자체 그 중간에 머무르고 있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빈곤에서 충족으로 빈곤에서 그 풍요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가는 그게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아이디어가 그 신화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스적인 사랑의. 그러니까 그 사랑의 종류가 나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나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채우려는 가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류가 나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속된 놈이라서 성스러운 신적인 걸 채우려면 신에 대한 사랑이 되죠. 또
내가 너무 머리가 빈 놈이라서 알물 채우려면 알에 대한 사랑, 철학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내가 이성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건 에로스가 되는 것이고, 에로스나 필리아나 아가페나 사랑의 종류가 나뉘는 건 사랑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성격은 동일한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종류가 나뉘는 거죠. 에로스 같은 경우는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요즘이야 심야 방송, 라디오 방송을 잘 안 들으시니까 그렇겠지만, 심야 라디오 방송에 꼭 1년에 몇 번은 나오는 얘기 있거든요. 뭐냐면, 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리느냐. 그리 신화에 나오죠. 원래는 한 몸이었다 이거죠, 남녀가. 원래 남녀가 한 몸이었다 이겁니다. 한 몸이었으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면 머리 2개, 팔 4개, 다리 4개, 뭐 이걸 거든.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켓 몬스터 비슷해지는 건데. 응? 그래서 시너지 효과 때문에 굉장히 강한 존재였고, 신이 뭐라고 하면 막 개겼다 이거죠. 까불지 말아야지. 신은 왜 개기느냐, 우리 말 안 듣겠다. 그래서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쪼개자. 그래서 쪼갰다는 거죠. 쪼개서 반쪽은 남자, 반쪽은 여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뭐냐, 왜 남자는 앉으나 서나 여자만 찾느냐, 왜 여자는 안 그런 척하면 지네끼리 모이면 남자 얘기만 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쪼개진, 잃어버린, 비어있는 자기의 반쪽을 채우려는 것이 바로 이성에 대한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비어있는 걸 채우려는 것이 에로스다. 잃어버린 걸 찾으려는 것이. 그러니까 필로스란 것도 결국 대상은 소피아지만, 이성이 아니라 소피아지만, 비어있는 것을 채우려는 노력이고, 따라서 알물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가려면 모르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철학의 출발점은 그런 의미에서 무지입니다. 무지. 무식한 거. 무지가 철학의 출발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 소크라테스 얘기 나오는 부분까지 커버를 하는 셈인데, 유명한 말 뭡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속설이죠. 그 그리톤이나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다루는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오해된 얘기죠.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면, 내가 아테네의 법에 대해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테네 법을 따라 살았다 이거죠. 왜? 지금 아테네 법 체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훌륭한 법 체제라고 생각해서 따라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아테네 법 체제에 동의를 한 셈입니다. 동의를 해서 괜찮은 법이라고. 그런데 그 법 체제가 이제 와서 나를 사용시킨다고 해서 나한테 불리하다고 내 동의를 거둘 수는 없는 거야. 이미 내가 동의를 했는데, 나한테 이미 동의를 했는데 불리하다고 동의를 거두는 것은 곧 나 자신에 대한 부정이다 이거지. 내가 이미 동의했던 것을 거두는 거니까, 따라서 그거는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아테네 법 체제는 악법이 아닙니다. 훌륭한 법 체제라서 이미 자기가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동의했던 훌륭한 법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법에 따라서 자기 모순적이지 않게 그 법에 복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게 아니죠. 유신헌 법은 다르죠. 유신헌 법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한 악법인데, 악법도 법이니까 해라. 이 얘기는 소크라테스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떠올리신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고, 사실은 소크라테스 본인이 만든 말은 아니죠. 델피 신전 돌 기둥에 신탁으로 이미 새겨져 있던 얘기입니다. 새겨져 있던 얘기인데, 소크라테스 해석을 하는 셈인데, 그 너 자신을 알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의 무지를 알아라. 네가 도대체 뭘 모르는지를 알아라. 왜? 모르는 게 있어야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알을 사랑하는 활동이 출발될 거니까,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라라는 게 너 자신을 알라의 핵심적인 초점이고, 또 그거는 우리 여러분께서 그 얘기를 읽으시면서 가슴 뜨끔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그 얘기를 읽으시면서 맞아, 나 자신을 알아야 돼. 거울을 가리고 뭐 이러실 필요 없어요.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소크라테스 당시에 소피스트한테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죠. 소피스트들이, 소피스트라는 게 소피아에 IST 붙는 거잖아요. 그럼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알물 다루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선생입니다. 요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 선생입니다. 그 당시 소피스트들도 이제 뭐 지식을 일종의 그 인류 최초의 고액과의 선생들이거든요. 소피스트들이. 그래서 연설 잘하고 민주정치판에서 그 선출되려면 말을 잘해야 표를 얻지 않습니까? 또 기본적인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논법, 논리, 교양, 웅변술, 수사학 등을 가르치고는 돈도 꽤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소피스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장사꾼도 있는데 소크라테스 당시에는 그런 장사꾼이 많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니네가 뭘 아냐? 니네는 사실은 아는 것도 없는 놈들이 마치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남을 속여서 알물 팔아먹는 놈들이다. 이거죠. 일종의 지혜를 팔아먹는 놈들이다. 라는 메시지로 네가 뭘 아는지 똑바로 알아. 네 자신을, 네 꼬라지를 봐라. 라고 소피스트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물론 소피스트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소크라테스한테 문제를 제기하죠. 야, 너는 뭐 잘하냐, 너는. 코만 뻘게 가지고. 여러분, 소크라테스 흉상 보시면은, 흉상 안 보셨나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사진을 가져와 볼 텐데, 흉상들이 코가 약간 앓히고 비슷한 흉상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맨날 술 먹었다 이거죠. 이게 이 알코올로 빚어진 딸기코 비슷한 게인데. 그러니까 코만 뻘게 가지고 너는 뭐 하냐? 그럴 때 소크라테스도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바로 무지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안다. 근데 나는 니네보다는 하나는 더 안다. 뭐냐? 니네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도 모르지만 무지하다는 것조차 무지하지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안다. 무지하다는 건 안다. 그래서 무지의 지라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마치 알물 소유한 사람이냐, 소피아를 소유한 사람이냐, 소피아를 깨달은 사람이냐 거들먹거리지만 나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걸 채우기 위해서 소피아를 사랑하는, 소피아를 채우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필라소퍼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움이라는 거, 채우기 위해서는 비어 있음을 알아야 되고 비어 있음을 안다는 것이 철학적 활동의 출발점이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철학이란 용어가 굳어질 때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로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문 과목에 오신 분들이 진짜 철학을 하시는 거죠. 내가 뭔가 비어 있으니까 채워보겠다 하고 오신 건데 잘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필로스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빈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빈 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그리스에서 말하는 사랑의 과정의 개념이다라는 걸 일단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좀 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역동적인 이미지, 과정으로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계속 채워나가는 과정이지 딱 찬다는 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채워나가는 끊임없는 역동의 과정으로서의 이미지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분석하고 쪼개고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하나고 소피아란 말은 이게 좀 설명이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소피아란 말은 철학의 역사에서도 시대마다 조금 다른 의미로 변형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원래는 이만큼을 알미란 말로 표현하다가 새로운 알미 나올 수가 있죠. 새로운 알미.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면 자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알았는데 사람들 삶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처음에는 똑같은 말로 알미라고 표현하겠지만 두 개가 좀 다르니까 뭔가 다른 용어로 표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용어가 자꾸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과거에는 요런 알매다 A라고 불렀는데 새로운 암들이 나오니까 A라는 말이 과거에는 암 전체, 아는 것 전체를 통칭했다가 새로운 알매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알매에 대한 얘기들이 말이 생기니까 결국 원래 쓰던 용어는 폭이 좁아지죠. 암 중에 일부의 알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걸로 좁아지는데 소피아라는 말이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원래 소피아라는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넓은 말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서 그 속에 포함하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오늘날 알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우선 여러분이 이제 저를 보셨으니까
길 가다 저를 보시면 저를 알아보시죠. 그때 알아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식별하는 거죠. 식별지. 식별하는 것도 알미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께서 야, 너 박정아 알아? 이럴 때 박정아 알아라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그 사람 체중이 어떻고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박정아 알아지만 너 박정아 알아볼 수 있어라는 것도 박정아 알아라는 말 속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알매 하나의 종류고 식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 내용을 아는 것도 또 하나의 알미죠. 예를 들면 그 내용을 안다는 것은 항상 나는 안다. 영어로 하면 know의 목적으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뭐 he is teacher. 나는 그가 선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가 뭐 좀 무겁다는 것을 안다. 그가 좀 둔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알매 내용에 문장, S는 P다라는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알을 보통 철학에서는 명제적 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명제적 암, 명제가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식별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거 분필, 이건 분필임을 아는 거지. 분필이 희다는 것을 안다와 이걸 분필임을 알아본다는 건 종류가 다르잖아요. 뭐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영어로 how to. 나는 뭐 할 줄 안다. 할 줄 아는 것도 알미죠. 그거는 능력에 해당되는 능력. 그러니까 능력적인 암. 그걸 뭐 절차적 지식 혹은 수행적 지식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알을 사실은 소피아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다 포함했던 겁니다. 분화하지 않고 다 포함했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용어로 하자면 지식이나 지혜를 다 포함한 겁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그 지식 안에 고전적인 용어로 쓰던 지식 안에 지금 얘기했던 식별해내는 것도 그쪽에 일부 포함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일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지혜는 이제 뭐 할 줄 아는 것과 연관되는 부분이고 다르게 말하면 암 중에서 지식은 이론적인 알매 영역이고 지혜는 실천적인 알매 영역이죠. 실천적인 알매 영역이고 근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피아라는 말이 그래서 원래 필라소피아라는 말이 형성될 때의 소피아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분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론적인 알과 실천적인 알은 이론적인 알은 비유하자면 일종의 그림 같은 거고 수동적이죠. 그래서 일단 뭔가가 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 그게 이론의 목표잖아요. 예를 들면 생물학이면 생물학은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려내고 설명해내는 게 생물학의 목표고 경제학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고 서로 교환하고 또 소비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기본적으로 이론의 목표는 디스크라이빙 하는 겁니다. 서술, 그 일종의 그려내는 거죠. 서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수동적이죠. 있는 것을 그대로 접근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실천적인 알매라는 것은 그와는 달리 능동적이고 지식이 이미 있는 것에 대해 접근하는 거라면 실천적인 알은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에 접근하는 게 실천적인 알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대체로 실천적인 알은 어떤 의미에서 문제 해결과 연관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는 것. 그게 실천적인 알이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오늘날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것도 그런 실천적 알의 한 가지 종류고 배가 고프다. 이 배가 고프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배가 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만 하느냐. 있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암. 그게 실천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오늘날 따지면 기술이라는 게 한 가지 방식이고요. 그래서 두 개는 논리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많다고 꼭 이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훨씬 더 결합이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 기술 그러잖아요. 근데 과학은 2차원이고 기술은 2차원이죠. 그래서 묶여놨잖아요. 근대 이후에 두 개가 묶입니다. 묶여가지고 그 과학을 기반으로 기술이 성립됨으로써 기술이 더 증폭되거든요. 그전에는 기술이라는 게 체험을 통해서 숙련을 통해서만 기술이 확보됐지만 과학을 기술로 전환시키는
그 연결고리가 확보됨으로써 기술이 급팽창하죠.